감정은 그냥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걸까요? 흔히들 감정은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표정만 봐도 감정을 척척 알아맞힐 수 있다.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는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래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 사람이 소리를 꽥 지르고 있어요. 이 표정만 보고 어떤 감정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공포에 질린 비명일 수도 있고, 스포츠 경기에서 이겨서 환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지르는 비명일 수도 있죠. 똑같은 표정인데도요. 결국 표정 하나만 뚝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맥락이 전부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감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와,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감정에 대해 알던 모든 걸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 뇌에 원래부터 깔려있는 기본 앱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 순간 우리 뇌가 주변 상황과 내 몸의 상태를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구성해내는 경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감정에 대한 믿음들 한번 깨부수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이걸 고전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에 대해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신화가 있어요. 첫째, 감정은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거다. 둘째, 뇌 속에는 분노 버튼, 슬픔 버튼처럼 각 감정 전용 회로가 따로 있다. 셋째, 얼굴 표정은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거울이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최신 과학 연구 결과들은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거의 신화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공포센터로 알려져 있었어요. 공포 영화 보면 막 여기가 번쩍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편도체는 공포를 느낄 때만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다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는 편도체, 이런 식의 간단한 공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유연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진짜는 뭔데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죠. 낡은 신화를 뒤로 하고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진짜 감정의 작동 원리,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뇌는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이 정체불명의 흑백 얼룩들을 보면서 과거의 모든 기억 데이터베이스를 막 뒤지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아는 뭐랑 닮았는데?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말이에요. 혹시 이게 뭐야, 그냥 저마냐?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과학자들이 경험맹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경험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우리 뇌가 이 감각 정보를 해석할 만한 과거 경험, 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의미 없는 얼룩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맹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걸 보고 나니 이제 아까 그 흑백 얼룩이 그냥 얼룩으로 안 보이죠? 갑자기 거기서 음식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실시간으로 체험하신 겁니다. 새로운 경험, 즉 방금 본 이 컬러 사진이 데이터가 되어서 똑같은 흑백 얼룩이라는 감각 정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구성해낸 거죠. 정말 신비하죠? 뇌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과정에는요, 크게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측이에요. 방금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다음에 올 것을 추측하죠. 두 번째 재료는 정동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생소하죠? 그냥 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나타내는 단순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좀 쾌적한지 불쾌한지, 에너지가 넘치는지 축 처지는지 딱 그 정도의 느낌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료가 바로 개념입니다. 이 모호한 느낌에 이건 슬픔이구나,
이건 기쁨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사회적, 문화적 약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정은 뭔가 밖에서 딱 자극이 와서 자동적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뱃속이 막 울렁거려요. 이게 정동이죠. 그럼 뇌가 묻는 겁니다. 이 느낌 전에 겪어본 것 중에 뭐랑 제일 비슷하지? 만약 지금이 점심시간 전이면 배고픈 거구나 하고 예측할 거고요. 만약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이거 긴장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바로 불안감이구나 하고 예측하는 거죠. 바로 그 뇌의 최선의 추측, 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최첨단 장비로 밝혀낸 뇌과학의 비밀이 사실은 수백 년 전 동양의 어느 오래된 책에 이미 다 쓰여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그 책은 바로 12세기 신유학의 경전인 중용입니다. 현재 뇌과학이 밝혀낸 뇌가 감정을 구성하는 방식이 수백 년 전 동양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설명했던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중용의 핵심 사상이 이 새로운 과학에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중용에서 말하는 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현되기 전에 고요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정동, 즉 우리 몸의 예산이 균형을 이룬 평온한 상태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감정이 상황에 맞게 딱 알맞게 표현된 상태를 화라고 하는데 이건 뇌가 주변 상황과 내 몸의 신호를 잘 조합해서 성공적으로 감정을 구성해낸 상태와 같은 의미인 거죠. 심지어 이런 개인의 조화가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는 생각까지.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날 학문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요,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에는 삶과 죽음을 가를 만큼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결과를 낳거든요. 예를 들어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네. 이렇게 오해해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더 심각해요. 여성이 심장마비 초기에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 이걸 그냥 불안해서 그런다고 오진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우리 사회가 서로의 몸 상태를, 서로의 신체 예산을 조절해주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오해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감정에 대한 낡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비극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신경계에 가장 좋은 약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나쁜 독도 다른 사람이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혼자 사는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과 행동, 심지어는 숨소리 하나로도 서로의 신체 예산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내가 차분하면 옆 사람도 안정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옆 사람의 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깊이 연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모든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동시에 책임을 안겨줍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낡은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감정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외부 자극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화나고 슬퍼지는 수동적인 존재죠.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의 건설자이자 건축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능동적으로 감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지? 하고 자책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감정을 다르게 만들어갈 힘이 있구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이구나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에 가깝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뇌는 과거 경험을 재료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구성하잖아요. 그 말은 곧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바로 내일의 내 감정을 만들어갈 재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의 감정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과거를 쌓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경험의 건축가라면, 당신 감정의 집을 짓는 설계자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내일을 위해 어떤 벽돌을 쌓고 계신가요? 내일 당신은 어떤 모습의 집에서 눈을 뜨고 싶으신가요?